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설 1인칭 단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2020년 11월 초판이니까 정말 따끈한 신작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워낙 유명하신 분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팬층을 확보하고 계셔서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출생으로 연세가 7순이 넘으셨네요. 1979년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데뷔를 하였고요. 대표작으로는 너무 많은데요. 상실의 시대, 원작은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데요. 1Q84, 해변의 카프카, 기사단장 죽이기 등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 제 취향하고는 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무라카미 하루키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만의 특색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무라카미 하루키는 유독 본인만의 색감이 아주 강하신 분이죠. 그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자욱한 안개가 깔린 새벽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어슴푸레 시야가 명확하지 않은 미래가 좀 암울하고 불투명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컬러로 표현하자면 회색의 칙칙함이 묵직한 분이시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제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이유는 먼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는 자살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노르웨이의 숲뿐만 아니라 1인칭 단수 이 책에서도 자살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바로 밑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의 자살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은 15세에서 24세의 청년 자살 비율이 압도적으로 일본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밌는 통계가 더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정신병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일본이라고 합니다. 또 전 세계 농약 사용량 1위, 유전자 변형식품 소비 1위, 남편이 가사 분담을 제일 하지 않는 나라, 예, 모두 일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롯본기 김 교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 책으로 넘어와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책을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등장인물을 의도적으로 자살이라는 툴을 통해서 극적인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내용의 개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 책에서 보여지는 자살은 좀 사실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의 소식을 20년이 지나서 정말 우연히 길에서 만난 그녀의 오빠로부터 알게 되는데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사고나 병에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살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자살은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몇 달 동안 수면제를 꾸준히 모아서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정상적이고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느끼게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창 시절 첫 여자친구를 그렇게 소설 속에서 꼭 죽여야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서 언급되는 비논리적인 설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Q84라는 책에서는 두 개의 달을 등장시킵니다. 또 1인칭 단수 이 책에서는 중심이 여러 개인 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원의 정의는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 원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여러 개의 중심을 가지는 원을 이야기하고 그 원을 상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건 학교 같은 데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진지하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서야 비로소 조금씩 그게 어떤 것인지 보이게 된다라는 표현은 정말 마음에 남는 문장입니다. 이처럼 철학적인 깊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논리적인 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연관 관계가 좀 미약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대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를 과소평가하거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는 알 수 없는 몰입감이 있습니다. 이 책 상실의 시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984라고 하는 이 장편 소설인데요. 저는 이 책들에 빠져서 단번에 읽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이러한 과도한 몰입이 기대를 크게 만들어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오히려 좀 실망을 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인칭 단수라는 책에 자살이 또 등장함에도 중심이 여러 개인 원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또 다른 몰입감을 통해서 저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책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책은 8개의 짧은 에피소드를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책을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작가의 자전적인 향기가 너무 진합니다. 거의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래된 일기장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독자가 동일하게 아마 느끼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책을 소설이라고 했을까요?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이 1960년대 초반과 중반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금 칠순의 나이가 넘었으니 50년도 더 이전에 본인이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들이 사실 그 당시에 정말 겪은 일이었는지 아니면 상상 속의 이야기였는지 구분하기가 아마 본인도 어려울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추정입니다. 물론 이야기의 모티브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삶에 근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예전 추억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책에서 주인공이 학창 시절 재즈와 야구 등을 좋아했던 것처럼 저는 중학교 때 영화와 팝송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매일 빌보드 차트를 외우고 다니던 친구의 영향이 컸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 친구들과 동시 상영관에 가서 하루 종일 몇 편의 영화를 보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그 삼류 동시 상영 극장에서는 고등학교 형들한테 돈도 뺏기고 신발도 뺏겼던 기억이 있네요. 또 그때 라디오 하나면 너무 행복한 밤을 보냈었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은 돌아가신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를 들으며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를 참 많이 녹음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생각도 있죠. 그러므로 나만의 신화가 각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일상적이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터무니없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인생 첫 이성 친구 이야기, 우리나라 산미 슈퍼스타즈를 떠올리는 일본 프로야구 이야기, 우연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보낸 여자와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훔치는 원숭이와 맥주를 마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제목이면서도 마지막 에피소드의 소제목이기도 한 1인칭 단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 비해서 가벼이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 슈트를 잘 입을 기회가 없는 주인공은 아내가 외출 중인 상황에서 혼자 영국산 멋진 슈트와 이탈리아산 넥타이를 메고 외출을 해서 바에 혼자 앉아 칵테일을 마시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소소한 일상에서의 탈출이지 위법한 행동은 아니죠.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는 어떤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또 거울의 모습을 내가 유심히 바라보니 거울 속에 나도 나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1인칭 단수로서의 이렇게 '나는 여기에 존재하지만 저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대체 누굴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다가 50 대에 어느 세련된 여인이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건넵니다. 멋부리고 혼자 바에 앉아서 칵테일을 마시며 과묵하게 독서에 빠져 있으면 재미있냐고 말을 걸어옵니다. 이 여성의 말투는 너무나 악의적이고 적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성은 또 주인공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고, 주인공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이유도 모르고 듣는 모욕적인 말은 너무도 불쾌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그 바를 빠져나오면서 끝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선택을 통해서 살아온 길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떠한 잘못을 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위가 범법 행위는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고약한 짓, 부끄러운 짓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며 많은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정말 천재적인 작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도 나만의 추억을 회상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나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꼭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다짐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지난 추억을 잘 간직하시고 또 앞으로 더 아름다운 기억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책을 추천해 주신 텔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과 이 책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이름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영서 또는 자기 계발의 고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지, 또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